네, 계속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정상회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5월 20일 전후로 열릴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미국이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죠, 현존하는 가장 무서운 폭격기다, 전투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반도 배치한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11일부터 이제 2주간 맥스 썬더 훈련이라고 한미 공군 연합 훈련이 펼쳐지는데, 그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난달 29일 광주 비행장에 이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8대가 온 사실을 정부 관계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F-22 랩터는 마하 2.5 속도로 날 수 있고, 미사일 8기 또 5,000파운드의 폭탄을 실어가지고 최대 작전 반경이 3,000km 정도 당하는 어쨌든 현존 세계 최강의 이제 스텔스 전투기로 얘기만 들어도 알려지고 사실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즘 이제 한반도 평화 모드 속에서 갑자기 왜 F-22 랩터가 왔느냐 이런 이제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 한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기싸움 차원에서 강한 압박을 계속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지를 미국이 보인 것이다, 이런 평가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과거에 이제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 JSA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도 이제 아파치 헬기와 기갑부대가 비상 대기 상태로 바로 후방에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F-22 랩터를 이른바 좀 경비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한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강 전투기 8대를 한반도에 처음으로 6대까지는 배치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한미연합훈련 항공모함도 안 오고 B-52도 안 오고 B-2 폭격기도 안 오고 그랬었는데 일부러 저공 비행을 해서 좀 노출시킨 거다,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압박 수단으로 봐도 될까요? 네, 압박 수단이고 함점이 점점 더 그 유망 정상회담 지역으로 선정되는데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작년 12월에 굉장히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그러니까 화성 15형 발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해서 그 당시는 아주 북미 간의 정면 대립 국면이었는데 그때 본때를 보인다는 듯이 이제 보낸 게 6대인데 지금 8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차하면 김정은도 무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F-22가 F-15, 16, 144대를 꺾은 한 대가 모의 시뮬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에서 지금 상대할 전투기는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이 전투기가 평양 상공을 날라도 왔는지조차 모를.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B-1, B-2, B-52 같이 핵폭탄을 직접 투하하는 전폭기도 무섭지만 이거는 김정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차제에 이번에 맥스 썬더는 그 독수리 훈련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좀 떼어놓은 것이고, 독수리 훈련이 이제 끝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맥스 썬더가 작년에는 독수리 훈련 내부에 있었는데 지금 떼어낸 것일 뿐인데,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두 가지 효과, 지금 소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최고의 압박을 유지하면서 그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여차하면 하겠다, 이런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F-22 랩터 전투기 사실 8대가 떴다 그러면은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 포함해서 한국, 북한 비행기들이 다 뜨더라도 이 8대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정도 숫자 아닙니까? 실제로 공중전 벌어지면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가공할 만한 전투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안 보인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죠. 빠르기도 하고. 자, 많은 신문에서 오늘 평양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판문점이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전후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곳으로 압축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변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글쎄, 며칠 내에 지금 장소하고 시간을 발표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다른 곳으로 갈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하바롭스크도 떴지만은 왜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고 괜히 러시아를 띄워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멀리 가는 거를 지금 전용기가 지금 뭐 불비해가지고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싱가포르까지도 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또 빌려줄 수도 없는 거니까. 빌려준다 그러면 체면상 또 못할 것 같고요. 유엔 또 제재 위반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판문점과 평양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이는데, 평양이 된다는 건 마지막에 극적으로 김정은이 완전히 정말 엄청난 선물을 준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 경호 문제에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트럼프가 쇼를 좋아하니까 생방송을 허용해야 돼요. 근데 평양에서는 생방송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쉽지가 않겠죠. 김정은의 동선과 김정은의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방송을 허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세 가지 조건만 갖춰진다면 평양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번에 판문점이 좀 왜소하고 트럼프가 보기엔 거기서 무슨 정상회담이냐 처음에 생각했는데, 요번에 우리가 기획을 잘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3명의 그 북한 억류 미국인을 거기서 그냥 인도받는 장면을 바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곳이 분단의 상징이고 대립과 긴장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곳을 평화의 요지로 만드는 그런 효과를 한다면 노벨 평화상 예약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판문점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다 고려돼서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북한 입장에서는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핵 협정 나쁜 거래라면서 이 핵 협정 탈퇴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란 핵 협정 미북 대화에 북한과의 협상이 있어서 북한을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뭐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미국의 계산과 북한의 계산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를테면 지금 존 볼튼 같은 사람 네오콘이거든요. 네오콘들의 사고방식은 이 바그다드에서 우리가 사담 후세인 결국 미친 개는 몽둥이로 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담 후세인의 교훈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정은은 그 바그다드 효과를 끝까지 사찰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사찰을 90년대에 많이 받아서 대량살상 무기 개발하지 않고 있는 걸 들킨 데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저렇게 죽었다.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란 핵 협정도 미국으로서는 저게 지금 미비한 협정이기 때문에 일몰 조항과 대륙간 탄도탄이 규제가 좀 빠졌어요. 일몰 조항이란 게 뭐냐면 2030년까지 이란이 성실하게 지키면 무조건 이란이 다시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핵을 완전히 포기시킨 게 아니라 일정 시간 15년이 지나면 핵을 다시 개발할 수도 있는 걸 열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저 거짓말이다. 이게 기만적인 협정이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열흘 뒤에 다시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안 할 경우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핵을 가졌다가 포기한 나라 중에 이를테면 가다피, 리비아의 가다피라든지, 또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보장해 줬는데도 크리미아 반도를 뺏기는 거를 미국이 구경하고만 있었다. 그렇다면 미국하고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란까지 약속을 안 지킨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야, 미국하고 이거 약속해봤자 또 나도 사담 후세인이나 가다피의 운명을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뭐 이란 핵 협정에 있어서 뭐 미국이 약간은 뭐 실수한 부분이나 뭐 실패한 부분을 교훈 삼아서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미북 회담을 앞두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잠시 들어보시죠.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유엔이 함께 참가해서 폐기를 확인해주면 좋겠다는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 구테레시 사무총장은 아울러 유엔의 군축 담당 책임자를 한국 정부와 협력하도록 지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일종의 남북의 선언, 또 남북미의 선언만으로는 이제 어떤 비핵화의 진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엔이라는 기구,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유엔과 같이 협력함으로써 미국에게는 이 북한의 어떤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해주고, 또 북한에게는
이 국제사회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그 의미에서 비핵화 자체를 강제해내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움직일 수 없는 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측 그리고 미국, 중국 이런 이해관계자들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은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또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뿐만이 아니라 페리 전 미 국방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불가침 조약 서명케 하면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뛰고 있는데 미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는 통화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는 겁니까? 시진핑 주석이 좀 바쁘기도 한데요. 인도의 모디 총리하고 이제 회담도 하고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일종의 핑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4자 간의 평화협정 체결한다는데 중국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인이 10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 6.25 때.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자로서는 중국인이 그렇게 10만 명 이상이 사망해서 그렇게 전쟁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는데 우리를 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조금 좀 속상한 그런 모양새를 내색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만간에 어쨌든 간에 그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3자냐 4자냐는 북한이 뺀 겁니다. 북한이 우리는 뭐 4자 하자는데 별 문제 삼고 있지 않은데 북한이 의외로 주체 사상 뭐 이런 측면에서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또 북한의 논리는 뭐냐면 중국의 의용군이 가담했는데 의용군은 해체됐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여기 나올 이유는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나름 북한의 논리도 일리는 있고 이런 측면을 볼 때 중국과 시진핑 주석과 이제 대화는 하되 그러나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약간의 카드를 가지는 거는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나서서 반드시 사자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사자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지지하는데 그 북한이 좀 완고하다 이렇게 해서 북중 관계에 약간 좀 소원해지도록 하는 효과도 걷고 우리는 중국에 대한 카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중국이 약간의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기고문에서요.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일찍 발표를 냈는데 특보와 청와대 약간 엇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이제 포린 어피어즈라고 아주 권위 있는 그 잡지 학술 잡지에 준시사학술 잡지죠. 거기에 이제 기고한 내용인데 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적어도 유엔사는 해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 사령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관이기도 하면서 유엔군 사령관이기도 한데 유엔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유엔사가 그래서 평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평화협정이 체결됐으니까 유엔 사령부는 해체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은 이게 한미동맹으로 주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평화협정과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어느 강도로 주장하느냐와 관계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도 관계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좀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게 지난 3월 달에 한미 FTA 체결하고도 주한미군 문제 또 뭐 방위비 분담화도 연계되니까 북한의 주장도 하나의 변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도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청와대는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 앞으로 뭐 대북 제재 풀릴 것으로 또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영공 개방과 국제 항로 신설을 요청을 해서 좀 그거로 수입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속내를 드러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 항로는 3개거든요. 평양 베이징, 평양 선양, 또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이 3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북한 영공의 개방을 포함한 국제 항로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된 이후에는 북한 영공을 비행기가 한 번 통과할 때마다 한 8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수입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 영공을 통과하는 것까지도 아마 북한 측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영공이 열린다고 치면은 우리 항공사들도 연간 한 160억 원 정도 북한 영공을 통해서 예. 가게 되면 좀 유류비 이런 걸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문제가 이제 현실화되려면 좀 조건이 필요하죠. 예. 일단은 국제 제재. 그렇죠. 지금 대북 국제제재 문제가 좀 일정하게 해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평양 순안공항이랑 삼지연공항을 가본 적이 있는데 예. 여기 공항 시설이 예. 굉장히 낙후합니다. 국제공항이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현실화하려면 그 공항 자체 인프라 자체를 좀 새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하늘길이 열리는 만큼 땅길도 빨리 열려서 한반도 비핵화와 또 이 평화 정착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